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커플입니다. 남자가 사귄 지 한 달 만에 빠른 결혼을 요구하고 있고 내년에 식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연봉은 비슷하며 여자 쪽 부모님 노후는 완료, 남자 쪽 부모님 노후는 덜 된 것 같습니다. 남자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아버지는 자가가 있으시나 어머니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 월세 사십니다. 추후에 어머니는 형제 집에 가서 사신다고 합니다. 사정상 어머니 형제분이 시골에서 별거 중이신가 본데 그 집에 같이 들어가서 사실 거라고 하십니다. 남자 쪽 부모님께서 아직 직장을 다니시나 건설 현장 노가다 마트라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며 아버지의 경우 나이 때문에 곧 일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남자만 보면 좋으나 부모님 노후 문제가 걱정되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 아님 촉이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남자의 누나가 내가 부모님 집 지어드릴게, 너는 결혼해 라고 말한 점입니다. 그 말을 남자로부터 전해들은 뒤 집을 마련해드려야 하는 거냐 라고 묻자 아니다, 그냥 누나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임대 아파트 월세에 사시며 중고가 기준 2천 정도의 소형 SUV 외제차를 모시는데 좀 더 큰 차박용 SUV로 바꾸고 싶다고 하자 누나가 SUV를 사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어머니의 외제차를 누나가 가져온다 한 점입니다. 누나 남자 모두 장롱면허입니다. 저는 비록 국산차 저렴이 모델이지만 부모님께서 자가용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머니의 형편보다 비싼 차를 모시는 것 같은데 다른 차를 갖고 싶어 하시고 그걸 위해 누나가 다른 차를 구매한 이후 어머니 차와 바꿔준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면 형편에 맞지 않는 차를 구매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저에게 부담지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가치관의 차이일까요? 세 번째, 남자가 우리 부모님은 아이를 봐주실 거라 시골에는 늦게 내려가실 거야. 아직 정해진 날짜는 없으셔 라고 말했습니다. 출산을 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남자와 2~3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계세요. 매일 2~3시간 거리를 오가겠다는 말씀은 아니실 거고 게다가 직장도 다니시는 분께서 아이를 어떻게 봐주신단 걸까요? 설마 아이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가를 요구하시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네 번째, 자식들에게 자꾸 전화해서 일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만두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남자 말로는 어머니가 이전 마트분들하고는 놀러도 다니고 재미있게 보내셨는데 옮기신 마트에서는 텃세에 못 이겨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없는데 어쩌겠어 하면서 짜증내는 걸 보니 단순히 남자가 말한 사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퇴사를 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 기우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자는 내년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나 남자의 어머니께서는 올해 해도 되지 않니 하십니다. 남자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벤트 데이 외에 따로 용돈을 원치 않으시고 노후도 되어 있으시다. 하물며 요양원비까지 다 마련되어 있으시다. 나도 남자네 가족에게 이벤트 데이만 용돈을 드리고 싶다 라고 말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돈을 모아야 하니까요. 그랬더니 우리 집 노후 되어 있다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자기 집 거지 취급하는 거냐 라고 화를 내더니 이제는 생활비는 안 드리더라도 나중에 큰일이 생겼을 때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부모님을 돕고 싶다.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네 집은 안 그러리란 법이 어디 있냐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계속 하는데도 왜 너네 집은 그럴 일이 없냐 라는 말만 무한 반복입니다. 제가 해당 부분들에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의 촉이 맞는 걸까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눈치를 보이자 남자는 너는 있지도 않은 일로 너무 걱정을 앞세워서 문제다. 나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라. 우리 부모님 노후 되어 있다. 걱정 마라. 라고 합니다. 추가. 많은 분들 댓글 감사합니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헤어짐으로 마음 정한 상태에서 좀 흔들렸고 제 선택이 옳은 건지와 다른 분들이 말려주시길 바라고 글 올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남자와는 현재 만난 지는 3달 됐으며 첫 달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해 왔었습니다. 남자는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한다며 우리끼리 모은 돈과 은행 대출, 그리고 모자란 건 자기 부모님께 일부 빌려서 서울 전세 또는 경기도 외곽 청약을 노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거는 남자가 해온 게 아니고 빌려온 거 아닌가요? 맞벌이니까 같이 갚을 거고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긴 하지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빌려주시는 만큼 조금만 자기 부모님께 더 신경 써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시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신 건데 그렇게 마음의 짐이 되기는 싫고 해서 부모님 명의 집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주시기로 한 집이 있었고 부모님께서 남자만 괜찮으면 집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그냥 우리끼리 기존 계획대로 전셋집을 구했으면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오다가 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시간을 갖기로 한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속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친정 부모님은 검소하시고 도움을 오히려 주실 텐데 검소하지 않으신 시부모님에게만 돈이 나간다면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을 알기에 여기서 멈춰보려고 합니다. 2번째 추가, 잠도 못 자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 지난 일이 떠오르며 소름 돋네요. 제가 주택 청약을 더 오래 하고 금액도 더 많이 넣어놔서 청약 시 가산점이 제가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는 2만 원씩 1년 정도 넣은 상황이고 저는 10만 원씩 취업과 동시에 몇 년 넣은 상황입니다. 경기도 외곽 청약 노리자길래 주택 청약 점수 계산해주는 사이트에서 계산한 뒤 별 생각 없이 제 거로 청약 시도해야겠다 했더니 머뭇거리다가 그러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기왕이면 결혼 전에 내가 해오고 싶다. 너는 계속 부모님과 살아서 집 없는 서름을 잘 모를 텐데 그런 걸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너는 힘들 테니 그만 알아보라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경기도 외곽 청약에 큰 관심이 없기에 우선 그러라 하고 부모님께 집 얘기를 해볼까 하는 마음에 그 남자의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도 계산된 건 아니었을지. 제가 오바해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좀 충격적이네요. 더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번째 추가, 사귄 지 한 달째부터 결혼을 원하는 남자 부모님 노후 걱정 글 올린 쓰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현명한 선택하길 바란다며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주셨고 후기를 남겨주길 원한다는 분들이 계셔서 후기 남깁니다. 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론 차였네요. 이별을 말하려고 만났는데 상대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사귈 때 본인은 화목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서 어머니로부터 욕을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 집이 화목해 보여서 부럽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너네 집은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인다. 가족끼리 도움을 줘야 할 상황에서는 당연히 도움을 줘야 하는데 너무 니목 내목 따지는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니목 내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완벽히 하셔서 자식에게 짐이 안 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본인 몫을 베푸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양가 부모님에게는 이벤트데이 위주로만 챙기고 내 가정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자 남자가 너네 집은 항상 괜찮을 것 같냐? 큰 돈 들 일이 없을 것 같냐?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어떻게 확답을 바라냐? 라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남자가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고 한 건 감사하지만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게 명의가 내 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하며 명의 얘기를 몇 번 하더니 네가 집을 해오면 우리 부모님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드려야 하는데 우린 그럴 수 없다. 가치관이 너무 안 맞으니 여기까지 하자. 난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너는 너무 다 못한다고만 한다. 여기서 화목하게 지낸다는 건 결혼 후 일주일 한 번 안부 전화 및 본인 빼고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차박 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난 네 그릇을 맞춰줄 수 없으니 조건 맞춰줄 남자 찾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후 살 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남자와 저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저는 방 2개라면 방 1개는 안방, 그리고 남는 방은 옷방이나 창고쯤으로 꾸미고 싶었는데 남자는 안방과 손님방으로 꾸미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너네 부모님 오실 때 편히 주무시고 가실 수 있게 하며 손님방에 초점을 두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혹 부모님 방으로 꾸미고 싶었던 건 아닐지, 그리고 자기 집을 거지 취급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우리 집 재산 다 합한 게 네 서울집보다 못하다고 무시하는 거냐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집의 시세를 말한 적도 없거니와 그런 재산 계산을 남친 앞에서 한 적이 없거든요. 본인이 계산해 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본인을 무시했다며 남자가 우리 집에서 너 못 배워 먹었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욱하는 마음에 네가 더 못 배웠다고 유치한 대응을 했네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 이불킥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저보고 못 배웠다는 말에 욱해서 그만 유치한 대응을 했어요. 성숙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너무 철없이 대응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반성 중입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많이 준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조금 심란하나 이겨내야 할 관문이겠죠. 마지막에 너무 개판으로 싸우고 끝나서 다시 만날 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제 하소연에 진심 어린 조언과 질책해주셨던 많은 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에 소변테러 피해자분 인터뷰, 친구 아빠에게 몰카당하셨다는 분들 보고 저도 용기 내서 글을 씁니다. SNS도 안 하는 제가 이곳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일이 생길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평범한 취준생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시험은 쉽지 않은 시험이고 머리가 뛰어나게 비상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보통 3, 4년씩은 잡고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꿈이었기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몇 번의 낙방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험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이나 각종 전문직 시험, 고시 등을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한 번의 시험을 쳤을 뿐인데 벌써 1년이 지나갔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세월이 돼버리는 것. 합격 아닌 불합격의 2가지 길 뿐이고 불합격이 되면 그간의 노력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활자로만 접하는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가 그 도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심정으로 올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간절했는지 겉으로 저를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저에게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저는 햇수로 3년간 같은 독서실을 다니고 있었고 가해자는 독서실 총무입니다. 제가 독서실에 놔두고 다니는 담요가 있는데 그걸 CCTV에 안 보이게 옷 속에 숨겨서 화장실로 가지고 가서 자기 위로를 하고 액을 싸질러 놓고 제가 항상 접어두는 방향으로 접어서 제 자리에 가져다 놨습니다. 담요는 허리에 2번 감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이즈였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 담요를 다 펼치지 않고 4분의 1로 접어서 허벅지가 덮이는 사이즈로만 사용했습니다. 그걸 안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다 펼쳐야 보이는 접혀진 면 안쪽에다가 액을 싸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가 몇 번이나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모르고 액 묻은 담요를 계속 사용했던 겁니다. 제가 자리를 정리하다 담요를 떨어뜨려 안쪽을 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담요를 자주 빨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2번 정도는 집으로 가져가서 빨았고 가져갈 때도 접힌 채로 들고 가 빨래통에 넣었기에 평소에 뭐가 묻었는지 자세히 살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추위를 막을 용도로 허벅지만 덮었기에 뭔가에 오염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담요에 액을 쌓아놓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않고 살잖아요. 게다가 여자 남자 방은 따로 구분되어 있고 제가 있는 방은 등록하신 분들은 있는 것 같았지만 자주 오시진 않아서 거의 저 혼자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 액을 발견하게 된 상황, 경찰에 고소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겪은 일들 등 지난 5개월간의 할 말은 많지만 결론만 쓰겠습니다. 해당 일은 올해 2월에 일어났고 현재 검사 처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가해자가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와 방실침입죄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 상황에 맞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건이 대학교 운동화 액테러, 텀블러 액테러 모두 벌금형을 받았더군요. 정말 저는 글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무력감, 분노, 자괴감 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다 겪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이것의 처벌법을 2020년 11월 30일에 발의했지만 아직도 의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라도 걸려고 했지만 변호사 말로는 재물손괴로 보상을 받아봤자 피해 입은 담요와 후리스값 합쳐도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정도밖에 보상받지 못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안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여러 변호사를 만나봤지만 말하는 것이 다 달라 제일 믿음 가는 분의 의견을 썼습니다. 또한 제가 결정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지 못한 이유는 상대방이 제 집 주소, 민증번호까지 다 알게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담요에 자기 위로 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인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줄 알고 제가 민사소송을 걸어 제 신상 정보를 알게 하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한 법 또한 김남국 의원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20년 11월 2일 발의했지만 의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이 참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액테러와 관련한 사건이 알려진 것만 해도 몇 건이며 제가 처음에 알릴 생각을 안 했던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아직도 저는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만 보여도 몸이 굳고 그때의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다 기억납니다. 게다가 각종 트라우마들도 덤으로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울분이 더 쌓이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됩니다. 벌써 그 일로부터 5개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일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겠죠. 가해자가 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그저 어디서 고의성이 없으면 재물손괴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와서는 뻔뻔스럽게 자기가 한 일은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며 거짓말을 줄줄이 읊어대던 목소리도 생생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인간이 몇 번이나 같은 짓을 한답니까? 전혀 사적인 얘기는 한 적이 없고 2년 가까이 거의 매일을 본 인간이 뒤에서는 저를 가지고 이상한 상상을 하고 제 물건으로 자기 위로를 하고 누군가는 물건에 한 건데 너무 유난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람이 그저 물건을 물건으로 보고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제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에서부터 저를 대상으로 한 짓인데 저는 마치 제가 직접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잘못이 아닌 줄 알면서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고 뭔가 여지를 준 게 있나 자책하게 되고요. 독서실에 머리 안 감고 간 날도 많고 옷은 맨날 같은 추리닝을 돌려 입고 다녔는데 게다가 사적인 대화는 한 번도 한 적 없고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저에게 왜 그랬는지 진짜 왜 그랬는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앞서 말했던 시험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던 시험에 이런 일이 생겨 처음에는 일단 고소를 하고 민사나 다른 것들은 시험이 끝난 후 진행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저에게 1순위는 시험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덮이는 게 아니라 터지려 해서 이곳에라도 글을 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첫 번째, 아마 제 사건은 종결이 난 뒤겠죠. 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저 같은 사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될지. 두 번째, 만약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면 제가 처벌법으로 다시 고소를 하는 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재물손괴와 방실침입과는 다른 성범죄로 접근하는 거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민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민사를 진행할 생각인데
정말 변호사 선임 비용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제가 받게 될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이 돈으로라도 고통을 받길 원합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추가하자면 저는 제가 받을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안 되는 돈이라면 민사를 걸어도 상대방에게 별 타격이 없을 텐데, 시간도 걸리고 소송 과정을 겪으며 제 멘탈도 갈려나갈 텐데, 스스로 고통스럽자고 민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가해자는 현재 얼마 되지 않는 벌금형을 받고 이름도 바꿨더군요. 이름 바꾸고 벌금 내면 끝이라 생각하고 새 출발을 하려는 건지. 가해자 때문에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꿈을 포기할 각오로 준비하던 시험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 인생이 벌써 망해버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심지어 가해자가 거주하는 동네도 같은 동네입니다. 벌금형 받아봤자 빨간 줄 그이는 것도 아니고 취업도 될 테고, 게다가 재물손괴, 방실 침입 이런 걸로 훗날 누군가에게 밝혀져도 술 먹고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거짓말로 넘어간다면 누가 액테러라는 음침하고 찌질한 범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건을 공론화시켜 가해자가 적합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방법을 찾는 것뿐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하루빨리 법이 생겨서 처벌 가능해지길 바라봅니다. 추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건이 요즘 흔하기도 하고 이미 사건이 종결될 시점이라 그냥 묻힐 줄 알았는데 화제가 되니 얼떨떨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그래도 같이 욕해주신 분, 마음 아파해주신 분들 보면서 속도 시원하고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몇몇 댓글이 이상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성별 갈등으로 제 글의 논점을 흐리려 하시는데, 저는 그저 제가 겪은 일에 대한 법의 구멍에 대해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개인이 겪은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댓글에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글은 삼가해주세요. 댓글에 나온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 왜 안 하냐? 저에게는 당연히 사실이기 때문에 인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게 익명의 공간이다 보니 인증을 해야 믿겠다고 한다면 인증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CCTV, 가해자가 범죄 인정한 녹취록, 담요가 전부 증거로 제출되어 가해자가 발뺌할 여지 없이 범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담요 사진은 없습니다. 발견한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왜 사진을 안 찍어뒀냐 물으신다면 그 상황에서 담요 사진을 찍을 정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담요에 액이 묻었냐 안 묻었냐로 논점 흐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경찰 조사, 검찰 조사가 다 진행되고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기소까지 된 사건입니다. 다만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라는 것이 제가 억울한 부분인 겁니다. 두 번째, 법안 홍보 아니냐. 이런 댓글은 평소에 어떻게 살면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처음 경찰에 고소할 때 제 사건에 맞는 법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어떻게든 관련 법을 찾아보려다가 본문에 쓴 법들이 발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발의한 의원, 날짜,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적은 이유는 일단 이런 법이 발의는 되어 있으니 다들 관심을 가져주면 의결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문에 법과 관련해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전자팔찌 시행될 때 소급 적용됐었고 일사부재리 부분은 이태원 사건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쩌면 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었으니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었는데 사실 저도 제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겨서는 절대 안 되지만 누군가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다면 그때는 꼭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 번이 아닌데 왜 몰랐냐? 이런 댓글은 저를 2번 사지로 몰아가는 글이네요. 이미 스스로도 왜 한 번에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자책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겠습니까?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보세요. 가해자는 제가 독서실 다니는 패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지 않는 날 담요를 가져갔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제가 사용할 때는 말라있는 상태였겠죠. 마르넥이 어떻게 되는지는 경찰서에 증거 제출하면서 밝은 곳에서 펼쳐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살짝 누렇게 콧물이 마른 것처럼 되더군요. 저처럼 그냥 평범한 여자분들이라면 그걸 보고 단번에 액이 마른 거구나 하고 알지 못할 겁니다.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왜 냄새가 안 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날아간 건지 뭔지 남자분들은 아시려나요? 제가 담요에 묻은 걸 발견한 날은 마르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바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증거 제출하며 밝은 곳에서 펼쳐보니 군데군데 말라붙은 자국이 가관이었습니다. 사실 제 글이 이렇게 화제가 될지 몰랐기에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글을 쓸 때는 답답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글을 올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많은 관심에 겁도 나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글을 삭제해버릴까 했는데 그러면 다들 이 일을 거짓으로 생각할까봐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제 글이 소설이 되어버리면 혹여나 나중에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용기 내셨을 때 그것도 거짓으로 몰아갈까봐 우려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제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일을 사실대로 밝혔고 관련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법이 제정되어지는 부분은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추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글을 가져가서 청원을 올리거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연락을 보내는 것, 공익 목적의 기사화는 괜찮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결혼 2년차 30대 부부이고 아직 애는 없어요. 남편이랑은 동갑이고 맞벌이 합니다. 결혼할 때는 딱 반반으로 하고 집안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더 하는 편이에요. 식사 준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하고요. 남편이랑 저랑 밥 먹을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고 하는데 제 식성이 그렇게 별로인가요? 남편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다 똑같이 비위 상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이야기한 것만 대충 적자면. 첫 번째, 저는 푹 익은 신김치를 좋아해요. 묵은지도 정말 좋아해서 밥이랑 신김치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은 싹싹 비워요. 반면에 남편은 신김치나 묵은지를 쳐다도 보지 않아요. 저도 이런 남편 입맛을 알아서 제 김치랑 남편 김치는 따로 빼서 밥상에 올려요. 근데 남편은 그것조차도 싫은지 제가 김치 먹을 때마다 싫은 티를 엄청 내요. 묵은 냄새 나는데 그걸 꼭 먹어야 하냐면서 어차피 따로 담았고 딱 제 앞에만 두고 먹는데 뭔 상관인가 해요. 웃긴 게 김치찌개나 김치찜은 해주면 또 잘 먹어요. 그것도 신김치로 끓이는 건데 말이죠. 두 번째, 저는 튀김이나 돈가스, 탕수육 같은 튀긴 음식은 소스에 버무려 먹는 걸 좋아해요. 튀김은 떡볶이 국물에 절여 먹고 돈가스 같은 경우에도 일본식 돈가스보다 옛날 경양식, 탕수육도 부먹으로 먹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랑 반대예요. 튀김은 간장에만 찍어 바삭하게 먹고 돈가스도 일본식 돈가스, 탕수육은 찍먹으로 먹어요. 저도 식성이 반대인 걸 알아서 항상 제가 먹을 거는 덜어놔요. 근데 남편은 이것마저 싫대요. 비위 상한대요. 푹 절여진 튀김 껍질을 보면 비위가 상한다 해요. 세 번째, 제가 민트초코를 정말 좋아해요. 후식으로 먹으면 상쾌하고 입안도 시원해져서 자주 먹는데 남편은 민트초코를 싫어하거든요. 지한테 먹으라고 억지로 준 것도 아닌데 제가 먹고 있는 거 보면 치약 먹는 것 같다고 비위 상한대요. 저게 잘 먹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인가요? 대충 생각나는 게 세 개인데요. 저도 너무 화나니까 그냥 따로 먹자고 해도 자기는 혼자 밥 먹기 싫다고 꼭 같이 먹어야 한대요. 그럴 거면 먹고 있는데 아무 소리 말던가. 저 맹세코 남편한테 먹는 걸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직업상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주말 빼고 일주일에 많으면 2번인데 같이 저녁 먹을 때마다 미치겠어요. 지 상사나 친구들한테도 못할 말을 하니까 같이 뭐 먹기도 싫고요.
저는 제 식성이 취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고쳐야 한다고 하네요. 자꾸 이상하다, 비위상한다 이야기하니 정말 식성을 고쳐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추가. 댓글 정말 감사해요. 많은 분들의 댓글 읽어보면서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우선 댓글 중에 제가 뚱뚱할 것 같다고 그런 댓글도 있던데 저 그렇게 안 뚱뚱해요. 오히려 마른 편이라서 어딜 가도 살 좀 쪄라는 소리 듣고 그래요. 제가 뚱뚱해서 남편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연애 때는 몰랐냐 하시면 우선 저희가 장거리이기도 했고 딱히 호불호 갈리거나 그런 식단은 안 먹어서요. 서로 식성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연애 기간도 6개월 만에 빠르게 결혼 진행했고요. 다른 댓글도 하나하나 잘 보았어요. 남편이 절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댓글 많더라고요. 결론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는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어젯밤에 댓글들을 읽고 늦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주말이기도 하고 둘 다 출근 안 하는 날이기도 하고 늦잠 자고 점심으로 간단하게 먹는데 또 제가 먹는 거에 비위 상한다니 어쩌니 하더라고요. 여기부터는 대충 생각나는 대로 대화체로 적어볼게요. 남편이 또 신김치야? 냄새나서 비위 상한다 했잖아. 라기에 어차피 따로 담았잖아. 내가 나 먹을 거 따로 담고 너 먹을 거 따로 담았잖아. 내가 너한테 억지로 먹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왜 그래? 남편은 내가 싫다 하면 안 먹으면 안 돼? 냄새나서 싫다고. 그래서 내가 너 먹는 거 가지고 비위 상한다 뭐라 한 적이 있어? 막말로 내가 배추 풋내 싫다고 비위 상한다고 한 적이 있어? 김치찌개랑 김치찜은 잘만 처먹으면서 왜 내가 뭐 먹을 때마다 난리야? 남편은 뭐? 처먹어? 너 말 다 했냐? 제가 아니 다 안 했는데 막말로 너 나랑 왜 살아? 내가 먹는 게 그냥 처먹는 걸로 보여? 내가 집에서 놀기를 하냐? 나도 일하잖아. 나도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 하잖아. 너는 집안일 해? 밥도 따로 먹기 싫다. 차리기도 싫으면 그냥 주는 대로 먹던가. 왜 밥 먹을 때마다 밥맛 떨어지게 그러냐고. 내가 네 노예야? 네가 싫다 하면 내내 하고 안 먹어야 해? 나 앞으로 너랑 밥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네가 알아서 차려 먹던가 해. 대충 이런 식으로 싸우고 저는 그대로 짐 싸고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 놈은 어버버 하더라고요. 친정 가서 부모님 얼굴 보니까 바로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놀라셔서 왜 그러냐고 이서방이랑 싸웠냐고 한참 그렇게 울다가 진정하고 이때까지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 다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말없이 벽만 보시고 엄마는 그놈 당장 불러라면서 화내시더라고요. 부모님 진정시키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딱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시면서 어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처먹느냐는 소리를 하냐. 네 식성이 비위상한 식성인데 감히 내 아들한테 지랄이냐 라면서요. 한참 듣고 있는데 아빠가 제 핸드폰을 뺏으면서 이서방이 우리 딸애한테 한 말 딸의 입으로 들었다. 사돈댁에서 이서방이 귀한 아들이듯 우리 딸도 우리 집 귀한 자식이다. 어릴 때부터 귀하게 키운 내 딸 이런 대접 받는다 하면 이서방한테 못 맡긴다. 이서방이 우리 애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할 거 아니면 난 딸애가 원하면 이혼시킬 생각이다. 그렇게 귀한 아들 사돈댁에 다시 돌려드릴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맘고생 많이 했다고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막 안아주시는데 많이 울었어요. 어쨌거나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받고 이렇게 사는 모습 보여주니 죄송하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랑 해서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저녁도 먹었어요. 아마 저는 글쎄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세요. 지금 저는 뭐랄까 싱숭생숭해요. 남편 얼굴도 보기 싫기도 하고 우선 오늘은 친정에서 자고 내일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이랑 끝내든 더 이야기해보든 하려고요. 무엇보다 제 편인 부모님도 계시니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려고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시 글 쓰러 올게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가 아내를 30대 초반에 소개팅으로 만나 2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한 지 1년 살짝 넘었습니다. 집과 가구는 제가 해왔습니다. 친정 형편이 넉넉치 않아 배려 차원에서. 뭐 혼수나 그런 자질구레한 거 안 했고
아내는 그릇 세트 하나 사들고 왔어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저희 나이도 나이인지라 아이도 빨리 가져야 하고 살림에 몰두한다고 하여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합니다. 제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나 아이를 키우려면 큰 돈이 드니 적금도 들고 하기엔 살짝 부족하여 아내도 직장을 그만두면 집에서 부업할 거 요즘 인터넷에 보면 댓글 알바 같은 거 다 알아봤다며 자기가 부업을 하겠다고 하여 합의하에 그만두었지만 지금 현실은 직장까지 차로 1시간 넘게 걸려 새벽 6시에 일어나지만 제가 아침에 먼저 일어나 밥도 못 먹고 출근하고 그럼 아내는 10시 넘어서 일어나 민기적거리다가 점심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한 달에 20번은 넘게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밀린 드라마 다시 보기 하며 가끔 친구들 만나 백화점 가서 쇼핑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돌아다닌다며 집에서 청소도 안 하고 청소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 밉니다. 아내가 머리카락이 길어 바닥이 엉망인데도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알아서 민다며 청소도 안 합니다. 심지어 빨래도 저는 양복만 입기 때문에 항상 드라이 클리닝을 시키는데 그럼 빨래해봤자 속옷이랑 본인 옷이랑 수건이 전부인데도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저녁엔 제가 퇴근을 하면 인터넷으로 시킨 반찬 몇 가지랑 국은 비비고나 오뚜기 같은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음식으로 먹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냉동식품이나 즉석식품 아니면 아예 집에서 요리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전엔 평범한 몸매였는데 지금은 1년 사이에 20kg 조금 안 되게 쪘습니다. 또 가장 최근엔 본인 살찐 모습을 저희 부모님께 보여주기 싫다며 아프다고 거짓말시키고 혼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서운했지만 혼자 갔는데 문자로 음식 좀 많이 좀 싸오라고 특히 산적이랑 돼지갈비 꼭 싸오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정 떨어졌습니다. 이혼 생각이 솔직히 일주일에 2-3번은 들지만 제가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이겨내보고 싶은데 집에서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제가 운동하라고 헬스장 PT를 6개월치 끊어줬는데 중고 어플로 회원권을 팔았더군요. 진짜 요즘 너무 정 떨어지고 각방 쓴 지도 오래됐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한 번씩 아내가 관계를 요구하는데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몇 번 거절했더니 여자가 생겼냐며 울면서 의부증까지 생겼습니다. 핸드폰을 저 잘 때 들어와서 확인도 하고 가요. 이렇게 살다간 아이도 못 가질 것 같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맨날 시켜 먹고 500 벌어오면 지출이 500입니다. 진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아내를 바꿀 수 있을까요? 결혼 전 아내는 예쁘고 성실했으니 그 모습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추가. 일단 댓글은 읽어보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구나 싶기도 하고 아내가 보면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참 싱숭생숭했습니다. 그치만 보여주는 게 맞고 스스로 문제를 알아야 하는 게 맞기에 글을 올렸다고 말하고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이런 걸 왜 써서 자기를 욕먹이냐고 화를 내더니 댓글을 어느 정도 읽고 나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도 자취했기에 원래 집에서 이렇게 지냈냐 물으니 그때도 청소는 고사하고 밥도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으로 폭식을 하는데 스트레스 풀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는 그런 폭식할 만큼 스트레스가 있었냐 하니깐 그런 건 아닌데 확실히 몸도 편해지고 직장 스트레스가 없으니 또 그 전에 습관이 남아서 스스로를 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건강도 물론이고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조언대로 제 카드에 생활비 150만 원으로 한도를 설정해놨고 그 150만 원 안으로 한 달 동안 식재료 사고 옷이나 샴푸 등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보험료도 내는 방식으로 하자고 합의했고 운동은 혼자 가니 살찐 모습 때문에 더 위축이 된다고 하길래 앞으로 제가 퇴근하고 같이 헬스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저도 건강 챙기고 아내도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1년간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퇴사를 하고 나서 2달 정도는 정말 행복하고 좋았다가 조금 지나고 보니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이런 생각에 잠겨서 마음이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하고 마음을 좀 추스리고 취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전까지는 본인이 전업주부니 집안일을 신경 써본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침은 제가 일찍 나가고 그러니 저도 이 부분에서 굳이 자는 사람 일찍 깨워서 밥 차리라고 하기도 싫어서 저녁을 아내가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아침은 저녁에 먹고 남은 거나 밑반찬을 해두면 제가 차려 먹기로 했습니다. 이혼하라는 말이 가장 많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아내가 반짝였던 시절처럼 다시 돌려놓고 싶습니다. 외적인 부분 때문이 아닌 내면으로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던지라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아내가 그래도 본인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고치려고 같이 계획도 짜고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고맙고 기특하고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뭐 사이다는 아니지만 저는 참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